제7장 동지 1. 비르긴스키는 무라비나야가에 있는 자기 집이라 해도 결국 아내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목조의 단층 건물로 따로 동거인이라고는 없었다. 주인의 생일이라는 명목으로 약 15명가량의 손님들이 모였지만 흔해 빠진 지방의 생일날 야외 같지는 않았다. 비르긴스키 부부는 동거 생활을 시작하던 시초부터 명명일에 손님을 모아들인다는 것을 아주 바보 같은 짓이며 게다가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조금도 없지 않나 하고 딱 결정지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스스로 멀어져 버렸다. 그는 비록 상당한 재능도 있고 어떤 가엾고 하찮은 인물도 아니었지만 웬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독을 즐기며 오만불손한 말투를 쓰는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다. 마담 비르긴스카야는 산파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장교급에 맞먹는 상당한 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파라는 직업 하나로서 사회의 한층 낮은 계급에 머물게 되었고 심지어는 승려의 아내보다 내려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에는 그 사명에 어울리는 비하된 감정이란 털끝만치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기꾼인 바로 레바드킨 대위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관계를 맺은 데다가 어떤 주인이 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행위를 한 다음부터는 마을의 부인네들 중 제일 겸손한 사람들까지도 예사롭지 않은 경멸의 눈을 가지고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담 비르긴스카야는 그런 일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엄격한 부인네들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면 우리 마을의 세 사람의 다른 산파를 제쳐놓고 될 수 있는 대로 마담 비르긴스카야에게 자기들의 몸을 맡기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군에서도 지주 아낙네들이 모시러 나오는 판이니 그 정도로 단호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녀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좋은 운수를 믿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돈이 많은 부잣집이 아니면 출입도 하지 않게끔 되었다. 물론 돈 많은 그야말로 굶주린 듯이 좋아했다. 이젠 자기 역량에 충분한 자신이 붙자 그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다. 때론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르겠으나 뭔가 여태껏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허무주의자들 식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든가 모든 신성한 것에 대한 냉소라든가 이런 짓을 한껏 발휘해서 그나마 신경이 약한 산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더욱이 신성한 것 따위는 특히 필요한 순간을 골라서 마구 후려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의사 로자노프의 증언에 의하면 산모가 고통에 못 이겨 고함 지르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외칠 때 돌연 마담 비르긴스카야는 꽝 하고 마치 총의 방아쇠라도 당기듯이 모독적인 말들을 마구 내뱉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산모에게 심한 경악을 주어 오히려 분만을 재촉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허무주의자라곤 하지만 마담 비르긴스카야도 필요할 땐 상류사회의 풍습뿐만 아니라 극히 낡아빠진 미신적인 습관까지도 결코 그냥 넘기지는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습관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받은 갓난아기의 세례식은 어떤 일이 있든 놓치지는 않았다. 질질 끌리는 치맛자락이 달린 녹색 명조 옷을 입고 뒷머리에다 머리채를 일부러 달고 나타났다. 그런 주제에 여느 때는 자기의 차림새가 단정치 못한 점을 만족하게 여기는 여자였다. 신비스러운 순간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나 사제를 당황케 할 정도로 오만불손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식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샴페인 술을 따르고 돌리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 때문에 성장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녀에게 축의금을 주지 않고 잔을 잡았다간 그땐 정말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저녁 비르긴스키네 집에 모인 사람들은 우연히 어디서 주워 모은 것처럼 어떤 이상야릇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곁들여 먹을 음식도 없거니와 카드도 없었다. 아주 낡아빠진 하늘빛 벽지를 바른 커다란 객실 한복판에 두 개의 테이블을 이어놓고 그 위에 그다지 깨끗이 못한 식탁보를 씌워놓았다. 그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사모바르가 끓고 있었다. 25개의 컵을 놓은 커다란 접시와
남녀 학생들을 둔 엄격한 기숙사인 것처럼 흔해 빠진 프랑스 빵을 10개 잘라서 산더미처럼 담아놓은 광주리가 테이블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30살가량의 올드미스가 차를 따르고 있었다. 이 여자는 주인 마님의 언니뻘이 되는 눈썹이 없고 하얀 머리털을 한 말이 없고 독살스러운 여자로서 새로운 사상에도 공명하고 있었다. 주인인 비르긴스키조차도 가정 내에서의 생활에서 이 여자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주인 마님, 눈썹이 없는 언니, 그리고 방금 페체르부르크에서 도착한 주인 비르긴스키의 친누이 동생, 도합 3사람의 여자가 있었다. 마담 비르긴스카야는 얼굴 생김새가 그다지 밉지 않은 27가량의 신수가 훤한 부인이었지만 다소 맺힌 데가 없고 각별히 화려하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무지옷을 입고 있었다. 대담한 눈길로 손님들을 둘러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 보세요. 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 같았다. 오늘 도착한 허무주의자인 여대생 비르긴스카야 양은 역시 상당한 미인이었고 공처럼 통통하게 살쪄 있었다. 무척 빨갛게 물들인 볼을 하고 있었으며 키는 작달막했다. 뭔가 돌돌만 서류를 손에 들고 여행하던 옷차림 그대로 마담 비르긴스카야 옆에 자리 잡곤 잠옷 초조하고 툭 튕길 것 같은 눈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비르긴스키 자신은 오늘 밤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았으나 역시 객실로 나와 차 테이블 앞 의자에 걸터 앉았다. 손님들도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하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어쩐지 회의 같은 느낌을 주었다. 보아하건대 일동은 뭔가 기대하고 있는 성 싶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비록 큰 소리이지만 뭔지 남의 일 같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스타브록인가 베르호벤스키가 그 모습을 나타내자 모두는 갑작스레 입을 봉하고 말았다. 여기서 나는 서술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보충하려고 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귀에 담으려고 할 뿐더러 또 그런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것 같다. 더욱이 미리 통고를 받고 모였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 오래된 도시에서 특히 적색이 짙은 자유주의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위해 극히 신중한 태도로 비르긴스키에 의해 취사 선택된 친구들이었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두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미리 이런 통고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모를 정도였다. 사실 그들은 모두 그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밀사의 자격으로서 러시아로 돌아온 해외 전권위원처럼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어떻게 된 셈인지 금세 정확한 사실로 간주되어 극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어쨌든 생일 축하를 구실로 하여 모인 이 사회인들의 무리 속에는 확실하게 어떤 임무를 의뢰받은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모스크바나 군대의 장교들 사이에 이미 성립된 5인조를 조직했던 것이다. 이 5인조는 엑스연에도 생겼다는 소문이 있다. 지금도 이 5인조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극히 교묘하게도 평범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비밀도 그 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만 그것은 첫째로 리프친, 다음은 비르긴스키 자신, 비르긴스카야 부인의 남동생인 귀각인 슈갈레프, 냠신, 그리고 돌카첸코라는 기묘한 사내였다. 이미 40을 넘은 연배로서 러시아 민중, 주로 악당과 강도의 위대한 연구가로 알려져 있었다. 일부러 선술집만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옷이라든가 타르를 바른 장화라든가 묘하게 눈에 주름진 교활한 얼굴이라든가 빈정대는 속옷 따위를 스스로 자랑하며 우리들 사이에 뿌리고 다니는 사내였다. 이전에 람신이 한두 번 이 사내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앞으로 데리고 간 일이 있지만 별로 대단한 인상도 남기지 못했다. 이 사내가 마을에 가끔 그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것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철도인지 어딘지 근무했을 때였다.
이 5인조는 자기들이야말로 러시아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수백 수천이나 되는 같은 5인조의 하나다. 그리고 자기들은 모두 어떤 위대한 비밀의 중앙단체의 지시로 움직이고 그 중앙기관은 더욱이 유럽의 인터내셔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뜨거운 신념을 안고 있는 제1의 집단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 사이에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이미 봄에서부터 처음엔 돌카첸코에 의해, 다음은 다른 데서 온 슈갈레프에 의해 미리 예고된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렸고 또 그로부터 무엇인가 이상한 기적을 기대하여 아무런 비평이나 반성도 없이 그의 첫마디 호소로 즉시 결사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5인조가 성립하자마자 그들은 곧 화를 낸 것 같았다. 더욱이 그 원인은 내가 상상하는 바로는 자기네들이 너무 빨리 수락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들어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따위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관대한 수치심 때문에 입회한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자기네들의 훌륭한 공적쯤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존중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적어도 사의를 표시하는 뜻에서 뭔가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띤 에피소드쯤은 말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그네들의 지극히 당연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은 한마디도 짓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눈에 현저하게 나타날 만큼 엄격하고 더욱이 사람을 바보같이 여기는 듯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5사람을 아주 자극시켜 놓았다. 슈갈레프는 나머지 5인조를 부추겨서 설명을 요구하자고 대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지금 여기서 구계자들이 많이 모인 비르긴스키 집에서 하자는 게 아니다. 구계자들이라 하니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아까 서술한 5인조의 멤버들은 오늘 밤 비르긴스키의 집에 모인 손님들 가운데 뭔가 자기들도 모르는 단체에 속한 자들이 없나 하고 의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단체 역시 비밀의 성질을 띤 것으로 역시 베르호벤스키의 손에 의해 이 마을에 조직된 것처럼 믿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모두가 상대방의 기밀을 엿보고 서로 묘하게 애매한 태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전혀 그런 의혹에 고뇌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비르긴스키의 가까운 친척벌이 되는 현역 소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극히 나이브한 인간으로 오늘 밤 특별히 초대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명명일에 축하랍시고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야회의 주인은 태연했다. 뭐 괜찮아. 밀고 하지 못해. 하고 장담하고 있었다. 워낙 둔한 성질을 가진 그였지만 이때까지 시종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출입하던 장소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자기로서도 별로 동감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좀 엉큼한 점도 있었다. 젊었을 적에 잡지 꼬르꼴라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경문이 굉장히 많이 그의 손을 거친 일이 있었다. 더욱이 그것들을 펴보는 것조차 두려워한 주제에 글을 널리 퍼뜨리는 것마저 거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머지 손님들은 조급하다 하리만큼 억압된 고결한 자존심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불타기 쉬운 청춘기의 최초의 고결한 발작을 느끼고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2~3가량의 학교 선생도 있었다. 한 사람은 벌써 45세가 넘은 절름발이 중학선생으로서 무척 익살맞고 예사롭지 않게 허영심이 강한 사나이였다. 2~3사람의 장교들도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아주 어린 포병 장교였다. 이 소녀는 최근에 어느 육군 학교를 졸업하고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말이 없고 또 누구하고도 사귈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늘 밤에는 비르긴스키네 집에 손에 연필을 들고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곤 전혀 대화에는 휩쓸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수첩에다가 뭔가 적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눈치챘지만 웬일인지 한결같이 못 본 채 했다. 또 냠신과 공모해가지고 성섭하는 여인의 강주리에다 난잡한 사진을 집어넣은 건달패 신학생도 끼어 있었다.
몸집이 큰 젊은이로서 거리낌 없고 좀 얄팍한 가벼운 감을 주는 거동에 언제나 남의 흠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한 웃음을 짓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는 듯한 의기양양한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마을의 시장의 아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자기 나이에 비해 너무나 까진 불량소년이다. 이 소년에 대한 것은 가련한 중위 부인의 사건 때 이미 설명해 둔 바 있다. 그는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중학생이 있었다. 곧잘 흥분하고 머리털은 마구 헝클어뜨린 18살 남짓한 소년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모욕받은 젊은이라 할까. 그런 태도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지만 보건대 자기의 18이라는 나이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이 햇병아리가 중학의 상급 클래스에서 조직된 어떤 음모단의 단장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샤토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는 테이블 바로 뒤쪽 구석에 자리 잡고 의자를 남보다 좀 앞에다 끄집어 내놓고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침울하게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차도 빵도 사양하고 시종 손에 모자를 들고 있는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나는 손님이 아니고 다만 용건이 있어 왔을 뿐이므로 마음만 내키면 당장 일어나 떠나가 버리겠다고 알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샤토프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곳에 키릴로프가 앉아 있었다. 역시 말이 없었지만 발등 따윈 보지도 않고 오히려 광채가 없고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추호의 흥분도 놀람도 없이 귀담아 듣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를 본 손님들 중에 몇몇은 생각에 잠긴 듯 힐끗힐끗 그를 엿보았다.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5인조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상상하고 있는 바로는 무엇이든지 죄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즉 남편의 입에서 샜던 것이다. 여학생은 물론 아무 일에도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그녀대로 걱정이 있었다. 하루 이틀 이곳에 머물고 그리고 난 다음 일일이 대학 소재지를 차례로 방문해서 자꾸만 멀리 갈 계획이었다. 그것은 가난한 대학생들의 괴로움에 참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의를 제기하게끔 고무시키자는 목적이었다. 그녀는 석판으로 인쇄된 선전물을 몇백 장 가져왔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이 원고를 쓴 것 같았다. 여기서 특히 지적해둘 것은 아까 말한 중학생이 이 여대생을 첫눈에 보자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미워하기 시작했던 사실이다. 중학생이나 여대생이나 서로 생전 처음으로 대면했던 것이다. 소자는 그녀의 숙부뻘이 되고 오늘 만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스타브록인가 베르호벤스키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볼은 딸기처럼 새빨갛게 되어 있었다. 방금 숙부를 상대로 여성 문제에 관한 주장의 상의로서 한바탕 논쟁을 벌이던 참이었었다. 2. 베르호벤스키는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무례한 태도로 상석의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 얼굴 표정은 까다롭기보다는 오히려 거만했다. 스타브로기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으나 일동은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린 주제에 마치 호령이라도 받은 듯이 일제히 두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었다. 스타브로긴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부는 엄숙하게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타브로긴 씨, 차를 드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쪽은 대답했다. 스타브로긴 씨에게 차를 하고 그녀는 차를 따르는 여자에게 시켰다. 이번엔 베르호벤스키를 향했다. 당신도 드시겠어요? 물론이지. 그런 걸 손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크림도 가져오세요. 당신 집에서는 항상 차랍시고 그따위 실증 나는 것만 내놓는단 말이오. 더욱이 오늘은 명명일이 아닙니까? 그럼 당신도 명명일을 알았군요. 하고 다짜고짜로 여대생은 웃었다. 방금 그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걸. 캐캐 묵었어. 하고 중학생이 테이블 저끝에서 중얼댔다. 캐캐 묵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순박한 것이라 해도 편견을 망각한다는 것은 결코 캐캐 묵은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새로운 의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대생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의자에서 앞으로 일어나선 재빨리 이렇게 응수했다.
게다가 순박한 편견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고 냉정하게 덧붙였다. 난 다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중학생은 무섭도록 흥분했다. 편견이란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캐캐 묵은 것이므로 산산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명명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캐캐 묵은 것이란 걸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도 온 세계가 헛되이 잃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일보다 오히려 필요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 당신의 기지를 이용하는 편이 낫겠어요. 너무나 말을 길게 끌어서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고 여대생은 소리쳤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의견을 발표하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의 발언권을 박탈하지 않아요. 하고 이번에는 주부가 날카롭게 말문을 열었다. 다만 입속으로 우물거리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한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 더 말하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당신네들은 나를 존경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령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에게 사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고 중학생은 거의 정신없이 중얼거렸지만 이제 완전히 지리멸렬했다. 말할 줄 모르면 잠자코 있어요. 하고 여대생은 콱 내리쳤다. 중학생은 심지어 걸상에서 껑충 뛰어서기까지 했다. 나는 다만 이것만 말하고 싶었어요. 수치심에 온몸이 타오를 대로 타올라 사방을 휘둘러 볼 용기도 없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이 그 잘난 체하고 똑똑한 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방금 스타브로긴 씨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사상은 더럽혀졌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사상입니다. 그리고 당신 발전의 열등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요. 하고 여대생은 쏘아붙였다. 스타브로긴 씨, 하고 주부는 입을 떼었다. 당신께서 오시기 전에 방금까지 여기서 가정의 권리라는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교입니다. 그녀는 고갯짓을 해보였다. 물론 나도 옛날에 이미 해결된 캐캐 묵은 무의미한 문제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가정의 권리인지 의무인지 하는 것이 생겼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견의 의미를 띤 권리나 의무,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디서 생겼다니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타브로기는 되물었다. 그것은 이렇답니다. 예를 들면 신에 대한 편견이 내명이나 번갯불에서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치 스타브로긴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한 눈초리로 벼랑간 여대생이 또다시 말문을 열었다. 원시의 인류가 뇌명이나 번갯불에 놀라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신격화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정에 대한 편견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또 가정 그 자체는 왜 생긴 것입니까? 그것과 이것과는 좀 성질이 달라요. 하고 주부는 말을 가로채려고 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좀 건방진 것 같이 생각되는군요. 하고 스타브로기는 말했다. 왜 그래요? 하고 여대생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선생들 속에서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다른 한쪽 구석에서 냠신과 중학생이 그 웃음에 합세했다. 이어서 친척인 소자의 묵신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당신은 통속적인 희극 보제빌리나 쓰시면 좋겠어요. 주부는 스타브로긴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대답은 그다지 명예롭지 못해요. 하고 더 이상 분함을 이기지 못한 듯 여대생은 잘라 말했다. 얘야, 함부로 조잘되는 게 아니야. 하고 소자는 고함을 질렀다. 계집애면 계집애답게 정숙하게 굴어야지. 마치 가시방석에나 앉아있듯이 그렇게 침착하지 못하면 어디다 쓰겠니?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런 메스꺼운 비유 따위를 끄집어내는 추근추근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난 이번에 처음으로 당신을 만났을 따름입니다. 난 당신하고의 친척관계 따윈 생각지 않아요. 이봐, 난 너의 아저씨란 말이야. 난 내가 아직 젖 먹을 때 이 손에다 안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당신이 무엇을 안고 다녔든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난 그때 안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당신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무례한 장교님이시군요. 그리고 주의해 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령 만민이 평등하다는 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대해서 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단연 거절합니다. 요즘 계집 애들은 모두 저렇단 말이야. 하고는 자기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스타브로긴을 향해 소자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난 자유주의니 현대주의니 다 좋아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리 경고해 둡니다. 남자로서 말입니다. 여자들에겐 특히 이런 현대적인 말갈량이들이라면 아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거리입니다. 이봐, 넌 그렇게 팔딱거리는 게 아니야. 의자에서 뛰어 일어서려는 여대생을 향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나도 발언권을 요구한다. 도무지 화가 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을 따름이잖아요. 제 자신은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말이에요. 하고 주부는 화가 잔뜩 나서 투덜댔다. 아니, 일이 이쯤 되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 하고 소자는 몹시 달아올라 스타브로긴에게 말했다. 스타브로긴 씨, 나는 새로 오신 손님으로서 당신에게 기대를 겁니다. 비록 직위의 영광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자들이란 남자들이 없다면 파리떼 모양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내 의견입니다. 전애들이 떠들고 있는 부인 문제는 독창성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따위 부인 문제는 모두 남자가 생각해낸 겁니다. 바보처럼 자기 목에다가 뱀을 감은 셈이 됐죠. 아, 다행히도 나에겐 아내가 없으니 도대체 조그마한 변화도 없어요. 극히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견본도 생각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따위 견본도 모두 남자들이 대신해서 생각해낸 거란 말이요. 예를 들면 이 계집애도 말입니다. 내가 젖먹일 때 안고 다녔고 10살 때 함께 마주루가를 춘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찾아왔길래 자연의 정의로서 달려가서 끌어안으려고 하니 이 애는 2마디째부터 신은 없다고 쏘아붙이지 않아요. 어쨌든 2마디째가 아니고 3마디째라 해도 너무 빠르단 말이요. 그거야 현명한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는지 모르겠소만 이건 자기의 머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 따윈 물거품이란 말이야. 도대체 너 따위가 신을 이해하냐? 너 따윈 대학생한테서 배웠던 거야. 등명을 바치라 하고 배우면 그대로 등명을 바침에 틀림없단 말이야.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독하게 심술궂군요. 난 아까 그만큼 논리적으로 당신이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나이하고 더 이상 논의한다는 것조차가 어리석다는 듯이 여대생은 내뱉듯 대답했다. 나는 아까 당신한테 말했지 않아요.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교 초등 강의에서 우리들의 조상과 양친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장수하며 복받는 것이니라 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이것은 십계명에도 있어요. 가령 하느님이 사랑을 위해 보수를 줄 필요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비도덕적인 신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난 아까 당신한테 일일이 논증하면서 들려주지 않았어요. 절대로 2마디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둔하고 지금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화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들 세대의 정체예요. 이 바보 같은 년 하고 소자는 말했다. 당신이 바보예요. 그런 욕설을 퍼붓다니. 그러나 까비돈 막시모비치, 실례지만 아까 당신 스스로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난 신을 믿지 않는다고. 테이블 저쪽 끝에서 리푸친이 지저귀듯 말했다. 내가 뭐라 했든 상관없어요. 나의 일은 다른 문제니까요. 아마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전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신을 총사령에 처하고 말겠다는 소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경비병으로 근무했을 시절 나는 곧잘 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시에서는 경비병이란 술을 마시며 아우성치는 족속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공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도 술을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실는지 모르겠으나 한밤중에 양말만 신고 침상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신앙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사 하고 성상 앞에서 십자가를 긋곤 했지요. 왜냐하면 그때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로운 생각을 했던 거요. 더욱이 아침이면 마음이 상쾌해져서 신앙 같은 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됐어요. 일반적으로 나의 관찰로는 낮에는 신앙심이 얼마쯤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 집에 카드가 있습니까? 거침없이 온 입을 벌려 하품하면서 베르호벤스키는 주부에게 물었다. 나도 정말 당신 질문에 동감이에요. 소자의 말에 화가 잔뜩 난 나머지 얼굴마저 빨갛게 달아오른 여대생은 내뱉듯이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어요. 하고 주부는 딱 자르듯이 말하곤 매우 엄격한 눈길로 남편을 보았다. 여대생은 몸가짐을 단정하게 가다듬었다. 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께 대학생의 고통과 항해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대화로 시간이 낭비되어서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여대생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바쁘게 중학생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말이야. 중학생 날이 당신이 배웠던 훨씬 전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하고 이쪽은 격분했다. 당신은 말이요. 이쪽에서 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멀리 빼츠르부르크에서 온 갓난애기란 말이요. 당신이 끝까지 읽지 못한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운도 비도덕적이란 걸 저 베린스키 이후 러시아 전국에 다 알려진 사실이요. 아니, 이것이 언제 끝장이 날까요?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주부로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하찮은 회화에 얼굴을 붉혔다. 특히 간혹 들리는 웃음소리와 새로 초청된 손님들의 의아한 표정을 보자 창피스러워 못 견딜 지경이었다. 여러분, 비르긴스키는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가령 누구라도 좋으니 이 회합에 보다 적합한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작해 주십시오. 그럼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극히 단정하게 앉아 시종 말없이 있던 절름발이 교사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도대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회의에 임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손님으로 초대된 건지, 하찮은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더 질서를 갖추고 싶다. 그리고 오리무중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교묘한 질문은 어떤 인상을 일으켜 주었다. 일동은 서로가 답을 구하듯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호령이라도 받은 듯이 베르호벤스키와 스타브로긴에게로 시선이 옮겼다. 나는 우리들이 회의석상에 있는지 없는지라는 질문의 답에 모두 투표로 결정짓기를 제의합니다. 하고 비르긴스카야 부인이 말했다. 나는 그 제의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고 리프친이 받아넘겼다. 아무튼 좀 막연한 동의이긴 하지만 나도 찬성이요. 나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쪽이 질서가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비르긴스키가 단안을 내렸다. 그럼 투표를 시작합시다. 하고 주부는 선언했다. 람신 씨, 당신은 피아노에 마주 앉아주세요. 당신도 투표가 시작되면 거기서 투표하십시오. 또, 하고 람씨는 소리쳤다. 나는 이젠 당신들을 위해 충분히 뚱땅뚱땅거렸어요. 그렇지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가서 치세요. 아니면 당신은 공동의 사업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인가요? 그렇지만 비르긴스카야 부인, 걱정 없어요. 아무도 엿듣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당신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게다가 창문도 이렇게 높은데 엿듣는다 해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우리들조차도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하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경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겁니다. 밀정 따위가 있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고 그녀는 베르호벤스키를 향해 설명했다. 길거리에서 들어도 될 수 있는 대로 명명일이니까 음악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말입니다. 채, 싱겁게.
하고 투덜대면서 람씨는 피아노에 마주 앉아 마치 주먹으로써 내리치듯이 맹렬한 기세로 건반을 때리면서 왈츠를 치기 시작했다. 회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하고 비르긴스카야 부인이 제의했다. 어떤 자는 올렸지만 어떤 자는 올리지 않았다. 개 중에는 한 번 올렸다가는 다시 내리는 자들도 있었다. 내렸다가는 다시 올리는 친구도 있었다. 제기랄,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고 한 사람의 장교가 소리쳤다. 나도 모르겠어. 또 한 사람이 외쳤다. 나는 알았어. 세 번째의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해했으면 손을 올리는 걸세. 도대체 이해했으면 무엇이 이해했으냔 말이야. 말하자면 회의 찬성이지. 아니야, 회의를 열지 않는 쪽이야. 나는 회의 쪽에 투표했어요. 하고 중학생은 비르긴스카야 부인을 향해 말했다. 그럼 왜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나는 시종 당신만 보았어요. 당신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예끼 바보같이. 나는 제의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회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앉은 채로 손을 올리지 말고 내려주세요.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고 중학생은 되물었다. 당신은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렇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하지 않는 자는 찬성하지 않는 거지 뭐야. 그거야 그렇지.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령 찬성하지 않는다면 손을 올리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하고 장교가 고함쳤다. 우린 아직 입헌 정치에 익숙하지 못하단 말이야. 하고 소자는 지적했다. 냠신 씨, 제발 부탁인데 그만두세요. 당신이 뚱땅거리니까 통 들을 수가 없어요. 하고 절름발이 교사가 주의를 주었다. 정말입니다. 비르긴스카야 부인. 아무도 엿드는 자가 없어요. 하고 냠신이 벌떡 일어섰다. 게다가 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곳에 손님으로 온 거지 피아노를 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고 비르긴스키는 계속했다. 회의 쪽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모두 말로써 대답해 주세요. 회의다, 회의다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럼 투표는 필요도 없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표해야겠습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제 알았어. 그렇지만 회의에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냐. 모두 찬성입니다. 도대체 회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그것에 대답하지 않았다. 의장을 선출해야지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주인이지. 물론 주인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비르긴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까 처음으로 제의한 사실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가령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 자리에 적합한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또 무엇인가 발표하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시작해 주십시오. 일동은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모두들 시선은 또다시 스타브록인가 베르호벤스키에게로 쏠렸다. 베르호벤스키 씨, 당신은 무엇인가 발표할 게 없습니까? 하고 주부는 정면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없소.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하품을 하면서 말꼬리를 길게 뽑았다. 다만 꼬냑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스타브로긴 씨, 당신은 어떻습니까? 고맙소. 난 마시지 않겠소. 제가 말한 뜻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말씀하실 게 없는가고 묻고 있는 겁니다. 꼬냑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다니 무엇을? 아니, 말할 게 없어요. 지금 꼬냑을 드리겠어요. 하고 그녀는 베르호벤스키에게 대답했다. 여대생은 일어섰다. 그녀는 벌써 몇 번이나 일어서려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 같았다. 저는 불행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진술하고 도처마다 그들을 자극하여 항의를 제기할 필요를 설파하기 위해 이 마을로 온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그만 그녀는 말을 그쳤다. 테이블 맞은편에 이번에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다. 모두들 시선은 그쪽으로 옮겨졌다.
귀가 긴 시갈레프가 침울하고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듯한 몸짓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잔뜩 메운 두툼한 공책을 테이블 위에다 놓았다. 그는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허둥대며 공책을 보았지만 리프친하고 비르긴스키와 절름바리 교사는 사뭇 만족한 듯 보였다. 발언을 청합니다. 침울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시갈레프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고 비르긴스키가 승낙했다. 변사는 자리에 앉곤 약 30초 동안 말없이 있더니 이윽고 장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여기에 꼬냑. 차심부름하던 친척의 여자가 꼬냑을 가지고 마치 사람을 바보 취급이나 하듯이 난잡하게 툭 쏘곤 접시나 잔에도 올려놓지 않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가져오던 술잔과 술병을 함께 베르호벤스키 앞에다 갖다 놓았다. 말문이 막힌 변사는 위험 있게 주춤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난 듣지도 않으니까요.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제멋대로 잔에 술을 부으면서 말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함에 있어서 하고 시갈레프는 다시 시작했다. 제1차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묻기 전에 그 전에 나는 서론을 말할 필요를 느낍니다. 비르긴스키나 부인, 당신한테 가위가 있어요? 벼랑간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물었다. 가위는 어디다 쓰게? 하고 이쪽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톱을 깎는 것을 잊었어요. 벌써 3일째나 깎는다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태연하게 길게 자란 더러운 손톱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인가 흡족한 것 같았다. 저는 아까 창문 옆에서 본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다가 이윽고 가위를 찾아가지고 곧장 왔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여대생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가위를 받아들자 곧 손톱을 깎기 시작했다.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여기고 곧잘 흥분하는 자기의 성질을 부드럽게 생각했다. 일동은 말없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절름바리 교사는 심술궂고 부러운 듯이 베르호벤스키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슈갈레프는 말을 이었다. 현재의 것에 대체할 미래의 사회조직에 대한 문제 연구에 온 정력을 바쳐온 나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도달했습니다. 즉 머나먼 고대로부터 1870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회제도의 건설자들은 자연과학과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상야릇한 동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공상가, 이야기꾼, 바보, 자기 모순에 빠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 루소, 프리에, 기타 잡다한 유토피아의 썰. 이런 모든 것은 참새만큼한 이용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인류 사회를 위해선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등의 쓸모도 없는 명상을 버리고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려는 현대에 있어서 미래의 사회조직 여하는 특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계 개조에 관한 나 자신의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그는 공책을 손으로 쳤다. 나는 이 모임에서 이 책의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보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소개는 매수로 세마여도 적어도 열흘밤 이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미리 선언해 둡니다만 나의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웃음소리. 나는 내가 수집한 자료에서 마구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의 결론은 출발점인 최초의 관념과 즉각적으로 대치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무한의 자유에서 출발한 나는 무한의 전제주의를 갖고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만 내가 도달한 결론 이외에 결코 사회 형식의 해결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해갔다. 그러나 웃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젊은, 말하자면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주부와 리프친, 그리고 절름바리 교사의 얼굴에는 약간의 유감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당신 자신마저 자기의 시스템을 엮을 수 없게 절망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하고 한 사람의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장교님. 슈갈레프는 날카롭게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특히 절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아주 정확을 기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진술된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흘 밤 계속해서 나의 책을 들은 연후에 나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원 여러분께서 나의 학설을 듣고 싶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헤어지는 편이 낫겠습니다. 남자는 관직으로, 여자는 부엌으로. 왜냐하면 나의 설을 부정한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곧 자기를 해칠 뿐입니다. 나중에 어김없이 같은 결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일동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사나이는 정신이라도 돈 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보면 모두가 슈갈레프의 절망에 걸린 셈이군 하고 람신이 결론을 맺었다. 당면한 문제는 그가 절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군. 슈갈레프 씨가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고 중학생이 선언했다. 나는 투표를 제의합니다. 슈갈레프 씨의 절망은 얼마만큼 공동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가, 또 아울러 그의 학설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을. 장교는 유쾌하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말았다.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침내 절름발이 교사가 참견했다. 대체로 이 친구는 뭔가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띠면서 말하기 때문에 진심인지 또는 농을 하는 것인지 통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건 좀 다릅니다. 슈갈레프 씨는 너무나 자기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고 게다가 너무나 겸손합니다. 나는 이분의 저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서 인류를 고르지 않고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기를 주장하고 계시죠. 즉 10분의 1의 인간만이 개성의 자유를 얻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무한의 권력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9는 저마다 개성을 잃고 마치 하나의 짐승무리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면서 몇 세대의 개조를 거친 다음 결국엔 원시적인 천진의 경지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원시의 낙원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일도 합니다.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방법, 즉 인류의 10분의 9에서 의지를 박탈하고 몇 대의 개조를 거쳐 이것을 짐승의 무리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주 논리적인 것입니다. 개개의 논점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자의 두뇌라든가 지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열흘밤이라는 조건이 도저히 주위의 사정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흥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당신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다소 불안의 빛마저 띠면서 절름발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처치하기가 곤란해서 10분의 9까지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건가요? 난 그전부터 어쩐지 이 사람을 의심해 왔어요.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고 절름발이 교사가 물었다. 친척관계라니. 당신은 나를 조롱하는 거요. 그리고 귀족들을 기르기 위해 일해서 게다가 하느님인지 뭔지 거기다 복종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비열한 짓입니다. 여대생은 버릇없는 말씨로 대들었다. 나는 비열함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권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그 이외의 낙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슈갈레프는 엄숙하게 말했다. 난 낙원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고 람신이 외쳤다. 그 대신 처치하기 곤란하면 그 인류의 10분의 9를 잡아다가 말끔히 공중에다 폭발시켜버리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들은 과학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거지요. 어릿광대가 아니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여대생이 화끈 달아올랐다. 저 사람은 어릿광대야. 그러나 쓸모가 있단다. 하고 비르긴스카야 부인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는지 모른다. 슈갈레프는 격하게 람신 쪽으로 뒤돌아보았다. 자네는 물론 모를 거야. 자네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를 거란 말이야. 명랑한 람신군.
그러나 자네 의견은 거의 실현될 가망이 없으니까 역시 지상의 낙원으로 낙착해버리지. 갑자기 입에서 굴러나오듯이 베르호벤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눈도 치뜨지 않고 손톱을 깎고 있었다. 어디가 바보 같다는 겁니까? 마치 한마디라도 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면 당장 꺾어버리려고 기다리기나 한 듯이 절름발이 교사는 재빨리 이렇게 응수했다. 왜 바보 같다는 겁니까? 슈갈레프 씨는 다소 박애주의의 광신자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프리에나 특히 까베나 그리고 뿌르동 같은 사람들까지도 가장 전제적이고 공상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적지 않게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슈갈레프 씨로 말하면 그들보다도 훨씬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그의 저술을 읽으면 그 속의 어느 논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에서 멀어지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의 지상의 낙원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일는지 모릅니다. 인류가 그의 상실을 슬퍼하는 낙원입니다. 설령 그런 것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말입니다. 이런 성가신 일에 부딪히리라곤 미리 짐작하고 있었어.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중얼거렸다. 실례지만 하고 절름발이 교사는 점점 열대어 갔다. 미래의 사회조직에 대한 담화나 비판은 현대의 모든 사색인에게는 절박하고도 필연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게르제는 한평생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벨린스키도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미래의 사회조직에 있어서 극히 상세한 점까지, 예를 들면 부엌 속의 자잘구레한 점까지 논하고 해결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밤을 새웠다는 얘기입니다. 개 중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까지도 있었소. 하고 벼랑간 소룡이 말했다. 그래도 마치 독재자인 양 묵묵히 앉아있는 편보다 무엇보다 어떤 사물에 도달하려고 논의하는 쪽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리프치는 한바탕 공격이라도 하고픈 듯이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바보 같다고 말한 것은 슈갈레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우물쭈물했다. 여러분, 그는 눈을 조금 치떴다. 내 생각으론 프리에라든가 까베라든가 그 외 여러 사람의 책들, 그리고 노동의 원리나 슈갈레프식 논리거나 모두가 소설 같다는 거요. 그런 것은 10만 권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의 낭비입니다. 나도 물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지리한 생활을 보내니까 그런 글이라도 쓰려고 덤비겠지요. 아니, 잠깐만 하고 절름발이 교사는 의자 위에서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사실 우리들은 시골뜨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동정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지 못하면 눈물이 날 만큼 유감스러운 새로운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외국에서 슬쩍 투입된 전단을 통해 보통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런 단체를 새로이 조직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 구실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세계를 치료한다 해도 도저히 완쾌시킬 가망은 없으니 차라리 1억가량의 머리를 송두리째 잘라버려 자기 몸을 가볍게 해두면 보다 정확하게 도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훌륭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당신이 그렇게도 경멸한 슈갈레프식 이론과 같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상입니다. 어쨌든 나는 자잘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오.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의미심장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냈지만 자기의 실수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다 더 잘 보이도록 촛불을 자기 앞으로 당겨 놓았다. 유감입니다. 당신께서 토론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금 당신의 몸차림에 열중하고 계시는 것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내 손톱 깎는 일이 자네한테 어쨌다는 건가? 1억 인간의 머리라는 것도 선전으로 세계를 개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현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특히 러시아란 나라에서는 한층 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다시 리프친이 불쑥 입을 열었다. 지금 그 러시아란 나라에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가 하고 장교는 말했다.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은 우리들도 들었어요. 하고 절름발이가 받았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조국은 이 위대한 목적의 실행을 위해선 가장 적합한 나라로서 신비한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답니다.
선전의 방법으로서 서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얻습니다. 적어도 유쾌한 기분으로서 짓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사회사업에 공헌한답시고 관등 한 자리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즉 1억의 머리라는 방법으로 급격히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아마 선전하기가 바쁘게 혓바닥을 잘릴 것입니다. 자네 따위는 틀림없이 잘릴 걸세 하고 베르호벤스키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 자르는 일은 50년, 아니 30년보다 더 빨리 정리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하고는 다르니까 내 목을 자르십사 하고 목을 내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가재도구를 챙겨가지고 어딘가 조용한 바다의 섬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눈이라도 감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나는 확실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는 뜻있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 때렸다. 당신들은 그런 선전으로서 다만 이주를 재촉할 따름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을 맺었다. 이 사나이는 지방에서 꽤 머리가 깬 친구다. 리프치는 교활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비르긴스키는 다소 우울한 기분으로 듣고 있었다. 나머지 친구들은, 특히 여자들과 장교들은 비상한 주의를 가지고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일동은 이것으로 1억의 머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옴짝달싹 못하게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고 사태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 참 좋은 얘기를 했구만. 하고 전보다 더 무관심한 말투로 사뭇 지리하다는 듯 어물거리면서 베르호벤스키는 대답했다. 이주한다. 좋은 착상이로군. 그러나 자네가 예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이 선명하게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사업에 몸을 내맡긴 전사의 수가 하루하루마다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자네가 없어도 일은 된다네. 지금은 말일세, 여보게, 새로운 종교가 낡은 종교와 대체하려는 마당에 있다네. 때문에 이런 전사가 나타나는 걸세. 어쨌든 대사업이니까. 그러니 자네는 이주하는 편이 낫겠구만. 여보게, 난 충고하는 걸세. 평화로운 섬이라든가 드레스덴으로 가는 편이 좋겠어. 그쪽은 첫째로 여태껏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던 곳이라네. 자넨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테고, 둘째로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우니까 사랑스러운 조국에서 수입을 받기도 편리하겠고, 셋째로 소위 예술의 보고가 있단 말이야. 참, 자네는 예전에 문학 선생을 했으니까 아름다운 감각을 가진 분임에 틀림없겠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용 스위스라고 할 수 있는 산수도 있다네. 이것은 시적인 감흥을 위해서는 극히 알맞는 것이니까 자네는 시라도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 케이스에 든 보물이라는 거지. 일동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교들은 몸을 움직였다. 1초만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틀림없이 모두들 일제히 짓거리기 시작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절름발이는 몹시 흥분한 듯이 미끼에 달라붙었다. 자, 기다리세요. 우리들은 공동의 사업에서 떠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네는 내가 권하면 5인조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건가? 다짜고짜로 베르호벤스키는 톡 쏘아붙이곤 가위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았다. 일동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수수께끼 같은 인간이 너무나 당돌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놓았던 것이다. 정면으로 5인조 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자든 자기의 결백함을 믿는 자는 공동의 사업을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절름발이는 입을 실룩거렸다. 그러나 아니야. 눈앞에 닥친 문제는 그러나 따위는 아니야.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날카롭게 위험 있는 어조로서 가로챘다. 나는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서슴지 않은 대답입니다. 물론 나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한때 규합한 다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고백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어느 정도 알기까지는 어떠한 설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대화는 빼돌리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랍니까?
사회소설을 쓰거나 관청처럼 종이 위에다 몇천 년 앞에 인류의 운명을 상상하는 듯한 유장한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그런 속이 편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전제주의는 알맞게 익은 고깃덩어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고깃덩어리는 여러분의 입속으로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입가로 통과시키고 만셈이 됩니다. 게다가 방법은 어떻든 인간의 속박을 풀어헤치고 인류가 자유롭게 사회조직을 개조할 수 있는 급속한 해결책의 편에 들겠습니까? 이쪽은 지상의 공상이 아닙니다. 실행의 기초를 둘 겁니다. 1억의 머리, 1억의 머리 하고 소란을 피우지만 그건 하나의 은유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편한 지상의 공상을 쫓는다면 전제주의는 아마 100년 동안 1억뿐만 아니라 5억의 머리도 삼켜버릴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의 환자는 어떠한 처방을 종이에다 써도 역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물쭈물 늦추기만 하면 점점 썩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마저 전염되고 맙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희망을 걸 수 있는 신선한 힘도 죄다 못 쓰게 되어 결국 우리들은 파멸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사실 웅변을 하여 과격한 일을 짓거려 대는 것도 무척 유쾌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도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활동이 시작된다면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아니, 난 말재주가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마을에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 따위 그런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말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여러분은 바라지요? 기탄 없이 뚜렷이 밝혀주십시오. 거북이처럼 진흙탕 속을 느릿느릿 기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속력을 내서 그 위를 뛰어넘을 것인가? 우리들은 단연 전 속력으로 진흙탕 위를 뛰어넘는데 찬성합니다. 하고 중학생은 환희에 넘쳐 외쳤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람신도 맞장구를 쳤다. 그 선택에는 물론 의혹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고 장교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계속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깊은 충동을 준 것은 베르호벤스키가 보고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말하겠다고 약속한 일이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엔 여러분은 모두 경문의 주지에 따라 결심한 것 같은데 하고 그는 모든 사람을 휘둘러 보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는 대다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사실 좀 더 인도적인 결의에 찬성하지만 하고 소자는 말했다. 모두가 그렇다니까 나도 여러분과 동의하지요. 물론 자네도 반대하지 않겠지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절름발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결코 뭣을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이쪽은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찬성하는 것은 다만 이 자리의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당신들은 그렇습니까? 자유주의적인 웅변을 위해 반년이라도 의논할 기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그렇게 같은 데에 투표하고 만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모두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각오라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어쩐지 막연한 것 같지만 무섭도록 유혹적인 물음이었다. 물론 모두들 돼 있습니다. 하는 선언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일동은 서로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너무 빨리 찬성했다고 화를 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동요는 무척 심했다. 절름발이는 돌연 베르호벤스키에게 덤벼들었다. 실례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결심을 발표한 이상, 그렇게 이상한 형식으로 준 질문은 어떻게 이상한 형식이라는 건가? 그런 질문을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르쳐 주게나. 사실은 나는 자네가 제일 먼저 화를 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네. 당신은 즉각적인 활동에 착수하는 각오 여하에 대해 우리들로부터 무리하게 답을 짜내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어떤 정권이라도 위임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여보게 좀 진작 알아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자네는 뭐 때문에 대답을 한 건가? 찬성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났단 말인가? 그런데 내 의견으론 그런 중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경솔하고 노골적인 말투, 그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어요. 당신은 전혀 어떤 미임도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신 개인의 호기심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말을? 무척 불안스러워진 듯 베르호벤스키는 이렇게 소리쳤다. 다름이 아닙니다. 입회의 공고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적어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20사람이나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절름발이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는 마음먹은 바를 죄다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흥분해 있었다. 베르호벤스키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러분, 나는 하나의 의무로서 여러분께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엉뚱한 옆길로 빗나갔습니다. 나는 또 결코 누구에게나 공고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남을 공고했다고 그건 아무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자네는 나를 무척 불안하게 만들어 주었어. 하고 그는 절름발이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이에서 이같이 허물없는 얘기도 서로 마주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난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자네는 밀고를 두려워하는 건가? 과연 우리들 사이에 밀고자가 숨어 있다는 건가? 예사롭지 않은 동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일제히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령 이런 일이 있다면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말을 이었다. 누구보다도 제일 위태로운 말을 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의 질문을 던져 그 대답을 얻고 싶습니다. 물론 대답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일동은 웅성거렸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한 후 우리들은 함께 자리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없이 자기 모자를 찾아지고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헤어질 것인가? 그 점이 명백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 질문은 가령 우리들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의미를 띤 살인이 계획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결과를 미리 알아채고서 밀고 할 것인가? 혹은 사건의 수행을 기대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일 테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은 이대로 제각기 흩어질 것인가 또는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인가? 물론 머물러 있는다면 절대로 오늘 밤만이 아닙니다. 실례지만 자네한테 제일 먼저 묻겠어. 하고 그는 절름발이 쪽으로 돌아다 보았다. 왜 제가 제일 먼저입니까? 그것은 자네가 죄다 혼자서 시작했기 때문이지. 제발 부탁이지만 속이지 말아주게나. 이런 때에 장깨를 부렸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될 건 없네. 그러나 어쨌든 자네 생각대로니까. 실례지만 그런 질문은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네. 비밀경찰의 앞잡이가 된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고 이쪽은 한결 더 심하게 입을 실룩거렸다. 제발 부탁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게나.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게나. 절름발이 교사는 이젠 완전히 화가 나서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입을 봉한 채 안경 너머로 도끼 어린 시선으로 뚫어지게 고문자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예스 또는 노, 밀고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고함을 질렀다. 물론 밀고 안 하겠소. 절름발이는 보다 더 맹렬한 소리로 고함쳤다. 밀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소. 물론 밀고 따윈 안 하겠어. 하는 다수의 소리가 들렸다. 실례지만 소자님, 당신한테 물어봅시다. 밀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말을 계속했다. 알겠습니까? 난 일부러 당신한테 묻는 겁니다. 안 하겠소. 그러나 가령 누가 일반 사람을 죽여서 돈을 강탈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밀고 하겠지요. 미리 주의를 주매 틀림없겠지요. 물론이고 말고요. 그러나 그것은 나 개인에 관한 경우고 지금 얘기하는 정치적인 밀고하고는 다르니까요. 어쨌든 나는 비밀경찰의 앞잡이가 된 일은 없어요. 아무도 여기엔 그런 자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다시 들려왔다. 무익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대답이든 똑같습니다. 여기엔 밀고자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때문에 일어나죠? 하고 여대생은 소리쳤다. 저건 샤토프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일어나십니까, 샤토프? 하고 주부가 외쳤다. 정말 샤토프는 일어섰다.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손에 들고서 베르호벤스키를 노려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갈피를 못 잡는 듯 싶었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도끼가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을 억제하곤 한마디도 않고 묵묵히 밖으로 나갔다. 샤토프군, 그런 짓을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자네한테 좋지 못하네.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그의 뒤에서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소리쳤다. 그 대신 내 놈한테는 좋겠지. 스파이 같은 개새끼. 하고 샤토프는 문에서 고함치곤 그대로 휙 나가버렸다. 다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로 들썩거렸다. 과연 이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군.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소용이 있군.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용한 일이 늦지나 않았을까. 하고 제3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저놈을 초청했지? 누가 넣었던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샤토프란 누군가? 밀고 할까 안 할까? 하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만약 밀고 자라면 가면을 뒤집어 쓴 게 아닐까? 그런데 저놈은 침이라도 내뱉듯이 나가버렸단 말이야.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 스타브로긴 씨도 일어나시네. 스타브로긴 씨도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여대생은 외쳤다. 스타브로긴은 정말 일어섰다. 잇따라 테이블 맞은편 구석에 앉아있던 키릴로프도 몸을 일으켰다. 실례지만 스타브로긴 씨, 하고 주부는 날카롭게 그쪽으로 말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질문에 대답했는데 당신은 말없이 가실 셈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흥미있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소. 스타브로긴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그 질문에 모험을 했는데 당신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고 몇 사람이 외쳤다. 당신들이 모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하고 스타브로긴은 웃었다. 그의 눈은 유달리 빛났다. 어째서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는 부르짖음이 들렸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하고 절름발이가 부르짖었다. 베르호벤스키 씨도 아직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우레소리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일동은 서로 상대방을 보았다. 스타브로기는 절름발이의 바로 눈앞에서 껄껄 웃어대곤 휙 나가버렸다. 키릴로프도 그 뒤를 따랐다. 베르호벤스키는 두 사람의 뒤를 쫓아 현관까지 달려갔다. 당신은 나를 어쩔 셈입니까? 하고 그는 스타브로긴의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꽉 움켜쥐면서 혀짧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쪽은 말없이 손을 뿌리쳤다. 지금 곧 키릴로프네 집으로 가십시오. 난 나중에. 꼭 필요한 용건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일. 나에겐 용건이 없어. 스타브로긴은 잘라 말했다. 스타브로긴도 올 걸세. 하고 키릴로프는 받아넘겼다. 스타브로긴, 당신한테도 일이 있어요. 난 그곳에 가서 알려드리죠. 두 사람은 나가버렸다. 총살당하기 직전 도스토예프스키의 말.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산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원처럼 느껴지며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 1초를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